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수생입니다. 둔촌주공 아파트 재건축 공사 중단이 되면서 아주 지금 큰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이것 외에도 둔촌주공 아파트를 포함해서 총 서울에 7천여 가구가 분양 연기를 하고 있다는 이런 기사를 다뤄보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큼지막하게 사진이 나왔는데 둔촌주공 공사 중단, 4월 15일부터 공사 중단을 했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기존의 둔촌주공 아파트가 재건축을 할 때 정해뒀던 예상된 견적이 있었을 거잖아요. 그런데 중간에 이제 여러 가지 변경들이 반영이 되면서 분양가가 또 바뀌고 조합도 바뀌고 이런 와중이 있는데 이제 분양가가 더 올라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 시공비는 덜 들어가고 이런 것 때문에 좀 이슈들이 생겨나면서 이제 건설사 측은 우리는 이 돈 받고 공사 못한다 이러면서 좀 공사 중단을 한다고 하고, 조합은 기존에 얘기했던 대로 해야 된다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좀 더 복잡한 상황이 있겠지만 어쨌든 주요한 이슈는 분양가와 관련된 거고요. 이 분양가 상한제로 눌려있는 가격들이 어떤 문제를 주냐면은, 기본적으로 건설을 할 때 들어가는 그 자재비나 인건비, 건설 원가가 있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코로나19로 인해서 공급망 차질이 빚어지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고 있는 거는 너무나 다 잘 아실 테고, 인건비 역시 크게 상승한 이런 시점에서 지금 이제 그 값을, 그러니까 예상된 견적보다 올라가는 그런 부분들을 반영을 하려면 사실은 그게 어떻게 말하면 소비자한테 가격 전가가 돼야 되는데, 제도적으로 분양가 상한제라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조금 이슈가 될 수 있고, 비단 둔촌 주공뿐만이 아니고 지금 이렇게 이슈가 생기고 있는 단지가 이 기사에서는 크게 네 군데, 올림픽파크 포레온, 이건 둔촌 주공의 새 이름을 말하는 거고요. 레미안 원 펜타스는 방배동 15구역, 이것도 이제 분양가 산정 때문에 이슈라고 하고, 이문 1구역과 이문 3구역 총 두 개 합쳐서 2,000가구의 약 일반 분양 물량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들도 이슈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총 7천여 가구 이상이 분양 일정이 좀 밀릴 것 같고, 이게 얼마나 큰 물량이냐면 작년 한 해 서울의 공동주택 총 공급량이 8,600여 가구였는데 이 82% 수준이 공급 지연이 될 것 같다는 불안감이 든다는. 현재 이제 둔촌주공은 2019년부터 청약 대기자들한테 관심을 받아왔는데 이제 분양이 원만하게 조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죠. 근데 일반 분양 일정을 확정짓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이제 분양가 때문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었고, 이문 1구역 같은 경우 무려 3,000가구를 분양할 예정인데 이 중에서 약 900가구, 거의 3분의 1에 달하는 물량이 신규 일반 물량으로 나와야 하는 물량인데, 여기도 이제 분양가 산정 때문에 일반 분양 일정이 미뤄지고 있는 겁니다. 설계 변경 과정이 중간에 있었기 때문에 분양 일정이 미뤄졌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타협하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 이런 거고요. 이문 3구역, 이제 이문 1구역, 이문동이죠. 여기도 총 4,300가구가 들어서는데 그중에 4분의 1가량인 1,000가구가 시공사 이슈 때문에, 이게 이제 HDC 현대산업개발하고 GS 건설이 두 개가 컨소시엄으로 만드는 건데, 아시다시피 지난 겨울에 광주에서 매우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죠. 그 화정 아이파크가 붕괴된 사고가 있었어서 이제 조합에서는 시공사 교체를 해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좀 나오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조합이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총회를 열어가지고 결정을 내린다 이런 것 때문에 일정이 좀 지연되고 있고요. 레미안 원 펜타스는 이제 신반포 15차 재건축인데, 이 부분도 이제 원래는 5월에 분양을 하려고 했는데 이제 정권 교체가 이뤄지면서 새 정부에서는 좀 분양가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때문에 일반 분양 일정을 내년으로 좀 미룰 것 같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큰 문제는 그런 겁니다. 원래 이 자본주의에서 가격이 올라가면 공급이 증가를 하거든요. 왜냐하면은 가격이 올라가니까 공급자가 공급을 늘려서 돈을 벌려고 하고, 공급이 늘어나면은 수요 대비 공급이 더 빠르게 늘어나면서 가격이 내려가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사이클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격이 내려가면 공급자가 손해를 볼 일은 안 하니까 공급을 안 하게 되고, 공급을 안 하게 되면 공급량이 줄어들면서 다시 가격이 오르고, 가격이 올라가면 돈을 벌고 싶은 공급자가 다시 공급을 늘리고, 공급이 늘어나면은 가격이 다시 내려가고, 그럼 또 다시 공급 물량이 줄어들고, 이렇게 해서 이제 자본주의가 보이지 않는 손으로 물량을 조절하는 기능을 갖고 있는 건데요. 물론 그거는 이제 이론적인 부분이고 현실에서 그렇게 벌어지기는 어렵지만은 너무 많이 가격이 올라가니까 이제 규제를 그렇게 세게 들어온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뭐하고 겹쳐졌냐면, 가령 2008년 같은 시기에는 2000년대 중반에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노무현 정부도 이기 신도시를 했고, MB 서울시장도 뉴타운을 착공을 했었고, 그리고 MB가 대통령이 되면서 보금자리 주택을 공급하면서 공급량이 이 세 가지가 다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기 신도시, 뉴타운 물량, 보금자리.
이게 수도권에 아주 공격적으로 치고 나오니까 2009년부터 경제 위기를 딛고 넘어가야 되는데 공급량이 쏟아져 나오면서 아파트 가격이 눌려가지고 더 이상 못 올라가는 현상이 수도권에서는 나타났었습니다. 이게 이제 정확히 반등 시그널이 수도권에서 나타난 거는 2014년에 저점을 딛고 다시 반등할 때까지 약 최소 5년 정도의 아주 진바닥을 경험을 했었는데요. 이 시기에는 지금과는 달랐던 부분이 뭐냐면은 공급이 때 맞춰서 늘어났었고 또 전 세계가 그런 경기 침체를 겪었고 또 그때는 글로벌라이제이션, 즉 중국과 미국 간의 그런 경제 블록체인이 굉장히 잘 만들어져 있었고 분업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원자재를 굉장히 싸게 조달할 수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도 에그플레이션이라고 해서 뭐 농산물의 가격은 올랐었고 유가도 2008년에 지금처럼 굉장히 많이 오르긴 했지만 2008년 이후에 2014년까지 정말 유가는 진바닥을 걸었거든요. 그래서 2014년에 이제 뭐 정유주를 사면은 굉장히 힘들 만큼 유가가 그렇게 내려갔었기 때문에 분양가도 더 올라가기가 힘들었었어요. 근데 이제 분양가 상한제를 이렇게 지금처럼 걸어놓은 상황에서 원자재도 그 당시처럼 좀 싸게 유지가 되면 좋은데 문제는 지금은 뭐 글로벌 공급망이 코로나로 인해서 무너졌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으로 또 무너졌고 중국의 봉쇄로 또 무너진 이런 상황 속에서 원자재 가격도 올라가고 인건비도 올라간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가격을 단순히 눌러놓았는데 이 건설 원가를 구성하는 부분들은 이 분양가만큼 치고 올라오게 되니까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제 뭐 레미콘 업체도 그렇고 철근 업체도 그렇고 가격들이 굉장히 크게 오르고 있는데 이제 옛날에는 지난해 상반기에 평당 건축비가 430만 원대였는데 최근에는 500만 원을 웃돌고 있다. 철근 시멘트 원자재 가격 인상과 인력 부족으로 인건비 상승이 불러왔었고 이게 공사비 문제로 건설사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요런 말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죠. 근데 뭐 그런 겁니다. 어쨌든 문재인 정부도 뭐 분양가 상한제를 할 수밖에 없었던 점은 좀 이해를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가격이 너무 빨리 올랐고 그래서 뭐 민간 택지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그런 무리수를 둬서까지도 이렇게 억눌렀었는데 좀 이런 부분이 어떻게 되냐면 최근에 어떤 트렌드가 있느냐 분양가 상한제를 가령 안 받는 그런 물량들도 시중에는 분양을 하긴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송파에 리모델링을 했던 그 30가구 이상 분양을 하면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을 받아야 되는데 29가구만 분양을 하면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혹은 후분양을 해도 분양가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활용해서 이제 분양가 상한제를 피해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도 했었죠. 그런데 뭐 생각해보면 이런 겁니다.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는 결국에 그 민간 택지, 즉 재건축이나 재개발의 원소유자들이 경제적으로 이득을 가질 수 있는 상황이 돼야 사업이 빠르게 진척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 동네에 재개발 한대라고 지구 지정이 돼가지고 뭐 조합 설립까지 가고 이랬는데 갑자기 조합원 분양가는 분담을 하셔야 해요라고 하면은 조합원들이 나는 그냥 공짜로 집을 받을 줄 알았는데 내가 돈을 내란 말이야? 추가로 내? 나 그러면은 그냥 공사 안 할래. 나 이 집 그냥 내 자식한테 물려줄래. 이런 경우들이 발생하면은 그런 조합이 빠르게 추진해가지고 해도 그 공사가 될까 말까 한데 그런 것들이 지연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또 이 밖에도 공급을 저해하는 부분들이 또 뭐가 있었냐면 굉장히 이제 재건축을 촉진하기 위해서 1+1 분양을 허용해주던 시기가 2014, 15, 16년 이 기간에 있었습니다. 이때 강남의 수많은 아파트들이 그러니까 재건축 추진을 했는데요.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서 1+1 분양자,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내가 집을 한 채 갖고 있었는데 재건축을 했습니다. 그럼 그런 경우에 30평대 집 하나, 20평대 집 하나 이렇게 1+1으로 집을 2개 주는 형식으로 분양을 많이 했는데 이게 굉장히 인기였어요. 왜냐하면 강남에 집 한 채를 갖고 계신 분들도 은퇴하시고 특별한 소득이 없는 상황 속에서 집 한 채를 갖고 살아가셨는데 재건축을 하고 나서 집이 2개가 돼서 작은 집을 월세 용도로 내어주고 나면 현금 흐름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굉장히 선호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서 종부세를 굉장히 강화했잖아요. 아파트 보유를 좀 막기 위해서 종부세를 굉장히 강화했는데 이슈가 생긴 거는 이런 겁니다. 아파트 뭐 가령 종합부동산세가 너무 높게 나오니까 이 사람들이 팔고 싶기도 한데 1+1으로 받은 소형 주택을 받으면은 이거를 3년 이내에는 매도할 수 없도록 조항을 도시정비법에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투기하는 용도로 하지 마세요라고 이제 묶어놓는 걸로 했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당연히 어떻게 되느냐 뭐 그 정책을 위반한 분들은 그런 걸 기대했을 거예요. 이 집을 당장에 팔지 마시고 좀 3년 후에나 팔아서 시세 차익을 누리는데 어렵게 만들어 놔야겠다라고 했을 겁니다. 그리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규정에도 물려 들어가게끔 하고 싶었을 텐데 문제는 시장이 항상 정책 위반자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죠. 이거를 피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그러면 나 그냥 30평대 20평대 받느니 40평대 하나 받을래 50평대 하나 받을래 이런 식으로 피하면서 공급 자체의 총 가구수가 줄어버리는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재건축을 하면 일반 분양 물량이 늘어나야
공급 증가 효과가 나타나서 아파트 가격이 안정이 되는데 막상 재건축을 했는데 1000가구가 늘어날 줄 알았는데 이러한 규제 때문에 700가구, 800가구만 늘어나게 되면 200가구, 300가구가 날아가게 되면 정말 소형 아파트 단지 한 개가 사라지는 그런 효과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에는 이런 겁니다. 저는 분양가 상한제로 이렇게 누르고 재건축과 재개발을 지원시킨다고 해서 주택 가격이 이것 때문만 오른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오히려 분양가 상한제를 풀어주면 신축 아파트의 가격들은 좀 더 올라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건 이제 매매 가격은 더 올라갈 수 있지만 임대 가격, 특히 전세 가격이 이렇게 신축 물량이 나와야 입주난을 겪으면서 전세 가격이 내려가고 그 전세 가격이 내린 것 때문에 서민과 중산층이 좀 더 아파트에 싸게 거주할 수 있게 되는데 그게 실제로 2019년 초에 가락동의 헬리오시티가 입주하면서 10,000세대가량의 단지가 들어오게 되고 순증 물량이 상당했고 그 이후에 강동까지 계속해서 재건축 물량이 들어오면서 전세 가격이 굉장히 안정된 모습을 보였었는데 그 물량이 끝난 시점이 20년 초였고 20년 초 이후에 전세 가격이 새로운 공급 물량이 없으니까 막 올라가니까 정부 여당이 부랴부랴 만들어가지고 가격을 찍어 누르려고 했던 게 임대차 3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풍선 효과가 벌어지듯이 이게 삐져나오는 부분들이 생기니까는 가격이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근데 생각해보면 이런 겁니다. 분양가 상한제를 만약에 없애고 자율로 분양을 받아라라고 한다면 저는 사람들이 자기 돈을 걸고 하는 그런 게임에서 그렇게 높은 분양가를 감당하면서까지 청약을 신청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당연히 이 시행을 하는 시행사도 분양이 완판이 돼야 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단순히 가격을 계속 올릴 수는 없는 거고 어느 정도 분양이 될 만한 가격대에서 그걸 진행을 할 거고 그리고 수분양자들도 이거를 받았을 때 내가 감당 가능한 수준에서만 받을 거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분양을 받으려는 그런 열기도 좀 감소하게 되는 효과가 나타나고 적당한 분양가를 지불하면서 들어갈 수 있는 효과도 나오겠죠. 그래서 어떤 것이든 정책이 좀 양극단으로 가는 경우가 나오게 되면 반드시 부작용이 나오게 되는데 이번에는 취지는 좋았지만 뭐 분양가 상한제라든가 뭐 1+1 규제 이런 것들이 반드시 좋은 결과만을 가져오고 있지는 않다 이런 기사들을 좀 보았습니다. 문제는 윤석열 정부 들어서도 지금 현재 이렇게 좀 시장이 과열될까봐 이런 규제를 좀 푸는 거를 조심스러워하고 있는데 한동안은 이런 트렌드로 좀 규제가 있다, 부작용이 있다. 근데 규제를 풀어주려면은 풀어주고는 싶은데 부작용이 생길까봐 두렵다. 이런 트렌드로 좀 올 한 해는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둔촌주공이 지금 현재 그렇게 공사 중단이 되면서 주택 공급에 차질이 생기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이런 상황 속에서 기존의 신축 아파트들은 계속해서 강고한 지위를 유지할 것 같고 반면에 좀 전세 가격은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 좀 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오늘 이제 분양가 상한제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봤고요. 영상 좋으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